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바로 비협조적이고 반항적인 청소년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상담 사례 열구인데요. 네, 정말 많은 부모님이나 상담사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주제죠. 맞아요. 자료의 핵심에 필이라는 16살 소년이 있어요. 네, 필. 상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친구가 얼마나 비협조적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상담 전에 작성하는 개인정보 질문지에 필이 직접 쓴 답변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 네네. 질문.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없음. 없음. 질문. 그 문제에 대해 무엇을 했습니까? 답변. 아무것도 안 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답변. 똑같이 해주면 됨. 와, 정말 대단하죠. 냉소적이면서도 나름의 재치가 느껴지는 답변이에요. 그렇죠. 이 답변만 봐도 상담사가 앞으로의 과정이 험난할 거라는 걸 바로 직감했을 거예요. 저항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노릇일 거예요. 아들의 이런 반항적인 태도, 가족 간의 소통 단절, 그리고 결국 학업 부진으로 이어지는 학교 생활 실패까지. 네, 총체적 난국이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상담사와 부모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전략들을 뽑아내보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로 모아져요. 첫째, 상담 자체를 거부하는 내담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둘째, 그 과정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 긴장감 넘치는 상담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필과 부모님이 마지못해 상담실 의자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얼음장 같을 텐데 상담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료에서의 초기 계획으로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있나요?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해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어색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깨고 상담의 주도권을 잡으면서도 필에게 여기는 공정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략이 뭔가요? 첫 번째는 헤일로 데이터를 관찰하는 거예요. 헤일로 데이터요? 네, 좀 생소한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비언어적인 신호들, 그러니까 몸짓이나 표정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보는 거죠. 아, 필이 상담실에 들어올 때 눈을 굴리는지, 팔짱을 꽉 끼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시계만 쳐다보는지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애가 태도가 나쁘네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로 수집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관찰은 대화를 시작할 아주 좋은 명분이 되거든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필, 들어올 때부터 계속 시계를 보는 걸 보니 여기 있는 게 정말 싫은가 보구나. 한 1분마다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난이 아니라 관찰한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면 필의 방어막을 살짝 건드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영리한 접근이네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요? 질문지 답변에서 보였던 필의 그 냉소적인 유머를 역이용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두 번째 전략은 유머와 솔직함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필이 똑같이 해주면 됨이라고 쓴 것에서 이 친구가 만약 입을 닫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에너지에 맞춰주는 거죠. 상담사가 근엄하게 너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대신 완전히 다른 톤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자료에 나온 예시 대화가 아주 인상적인데 이런 식이에요. 필 여기 오기 싫었던 거 알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관심 없는 사람이랑 시간 보내는 거 딱 질색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자. 와, 내가 알아야 할 거 빨리 알아내고 문제 해결해서 각자 최대한 빨리 여기서 나가는 걸로. 그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한데요. 어른이 너무 가볍게 군다고 생각해서 더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른이 돼서 뭐 하는 거지 하고요?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그럴 위험도 있죠. 그래서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세 번째 전략이 뒤따라야 해요. 아, 그게 뭔가요? 바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필은 분명 저 상담사도 결국 엄마 아빠 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상을 깨주는 게 핵심이에요. 방금 전에 솔직한 접근은 나는 다른 어른들과는 달라. 네 편도 부모님 편도 아니고 오직 진실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유머러스한 접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뢰를 쌓기 위한 도구라는 거네요. 정확해요. 나는 너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거고 내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 상담은 부모님이 피를 고치기 위해 데려온 자리가 아니라 세 사람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는 걸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이 그냥 입을 꾹 닫고 버티면 어떡하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네 번째 전략이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한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청소년을 통한 상담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법이에요. 청소년을 통한 상담이요? 네. 만약 필이 친노구로 일관한다면 그와 직접적인 힘겨루기를 하는 건 최악의 수예요. 왜 말을 안 하니? 입 좀 열어봐! 하는 순간 상담은 끝나는 거죠. 대신 필이 듣고 있는 앞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필을 그냥 앞에 앉혀두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효과는 강력해요. 이때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중요해요. 어떤 주제를요? 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 자녀의 반항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같은 성경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소금을 뿌리는 것에 비유해요. 소금요. 네. 성경에서 소금은 종종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네. 짠 소금을 먹으면 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말을 들려주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개념이죠. 필에게 직접 잔소리하면 방어막부터 치겠지만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를 제3자처럼 듣게 되면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 그 메시지가 무방비 상태의 필에게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네요.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초기 전략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죠. 필은 여전히 돌처럼 앉아있고 첫 세션은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상담사는 포기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이럴 때 부모에게 어떤 조언을 하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상담의 초점이 극적으로 전환돼요. 어떻게 전환되죠? 더 이상 필의 변화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죠. 필이 협조하든 안 하든 부모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아들의 태도와 상관없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네 가지 핵심 조언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부모의 권위를 굳건히 유지해야 해요. 권위요? 네, 아들의 침묵이나 비협조의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말을 안 하니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무력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주도권은 완전히 필에게 넘어가요. 네가 협조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계속 할 거니까 라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협조는 우리의 부모됨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군요. 맞아요. 둘째는 성경적인 결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결과요? 네, 필의 반항과 학업 실패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용돈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외출 허용 범위처럼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을 관리해서 필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책임감을 배우게요? 네, 막연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아이의 특권을 빼앗는 게 벌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상담사의 지지가 중요해요. 세 번째 조언이 좀 독특한데 짧은 상담 전략이에요. 짧은 상담이요? 네, 만약 첫 상담이 필의 거센 저항으로 전혀 생산적이지 않았다면 억지로 시간을 끌지 않고 의도적으로 짧게 끝내는 거예요. 30분 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다시 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상담을 일찍 끝내버린다고요? 저는 어떻게든 붙잡고 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필에게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네, 상담실의 그 어색했던 공기, 상담사가 했던 말, 부모님의 달라진 태도, 이 모든 상황을 곱씹어보게 만드는 거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때로는 회개의 폭발이 일어나기까지는 일주일간의 조용한 묵상과 고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계속 압박하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조언은 뭔가요? 일관성과 기도예요.
부모가 필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해요. 네. 하지만 부모는 자신들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할 책임은 있죠. 상담이라는 소금을 뿌렸으니 하나님께서 필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작용해 스스로 목마름을 느끼고 변화라는 물을 찾도록 기도하며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먼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조언들을 넘어서 상담 후에 가족들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 같은 것도 있나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과제의 핵심 목적은 뒤죽박죽 엉켜있는 감정적인 소통을 구조화하고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강제하는 데 있어요. 아, 구조화요. 그래서 보통 가족 전체의 필 개인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세 그룹에게 각각 다른 과제가 주어져요. 흥미롭네요. 먼저 가족 전체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뭔가요? 가족회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두 가지 규칙, 즉 소리치지 않기와 상대방 말 끊지 않기를 지키면서 학교 관련 목표 한 가지와 집안 규칙 한 가지에 대해 논의하는 거죠. 아, 매일 반복되던 싸움의 패턴을 깨고 대화를 위한 새로운 규칙과 구조를 만드는 훈련이네요. 네, 혼란스러운 감정 싸움을 구조화된 소통 방식으로 대체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필 개인에게는 어떤 과제가 주어지나요? 반항심이 가득한 아이한테 숙제를 내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과제 내용이 아주 절묘해요.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점 3가지. 그리고 동시에 본인이 학교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책임 3가지를 적어보는 거죠. 와, 그 균형이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내 불만도 들어줄게 하면서 공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너의 책임도 돌아봐 라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존중해주면서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과제는 잠언 1전 1절에서 9절을 읽고 아들이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 미래의 성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 문단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행동을 성경의 지혜와 연결시켜 보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과제는 뭔가요? 부모님도 숙제가 있군요. 보상과 결과 차트 초안을 작성해 오라는 과제가 주어져요. 차트요? 네. 예를 들어 수학 시험에서 80점을 넘으면 용돈을 올려주고 만약 실패하면 주말 외출을 금지한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제의 목적은 기존 훈육 방식에 존재하던 모호함을 완전히 제거하고 필에게 아주 명확한 경계선을 보여주는 데 있어요. 듣고 보니 모든 과제가 그냥 해오세요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소통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도구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해요. 각 과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기존의 파괴적인 상호작용 패턴에서 벗어나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새로운 소통 방식을 시도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 필의 사례를 다룬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얻게 되네요. 네, 그랬죠. 전체 내용을 돌아보면 비협조적인 청소년을 만났을 때 무작정 다그치는 게 아니라 공정하면서도 단호하게 상담의 주도권을 잡는 초기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네. 그리고 만약 아이가 마음을 계속 닫는다면 초점을 아이의 변화가 아닌 부모의 신실한 역할 수행으로 옮기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족 회의나 구체적인 목록 작성 같은 구조화된 과제들이 반복되는 갈등의 고리를 끊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상담 과정과 과제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아이의 문제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아, 그게 다가 아니군요. 네. 더 중요한 목표는 한 가족 구성원이 길을 잃고 저항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가정 안에 성경적인 질서와 부모의 신실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는 그 신실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같은 거고요. 아, 목표가 아이의 행동 교정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 회복이라는 관점. 그의 모든 걸 다시 보게 만드네요. 오늘 사례는 상담사와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지침을 줬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를 마치면서 청취자분께서 혼자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청소년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우리가 오늘 다룬 일반적인 반항을 넘어서 전혀 다른 종류의 개입이 필요한
더 깊은 영적 위기의 신호가 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부모나 상담사는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깊은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